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 정유라가 245일간의 도피 끝에 돌아왔습니다. 삼성 스마트케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 끝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삼성전자 승마단이 또 승마 지원하는데 그중에 6명 지원하는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 파면당한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수혜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일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에 맞서 검찰은 특혜 수혜자인 정 씨가 입시와 학사비리 과정을 모를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가 범죄에 가담한 경위나 그 정도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귀국 인터뷰를 놓고 잘 준비된 대본이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보니까 엄마 못지 않더라고요. 모전여전. 굉장히 여유 있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실하게 리허설과 실연도 여러 번 거친 정말 그 기획 인터뷰다. 어디에서 이제 준비됐다라고 하는 걸 그 실마리 딱 잡았냐면 어머니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거 매달 들고 가서 제가 어머니와 평상시도 엄마라는 그 말도 잘 안 하고 쌍시온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한테 노승일 이제 엄마 씨?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그렇죠. 욕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엄마 양이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데 철저하게 이제 이거 준비된 표현이고, 그래서 대외용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아까 뭐 대학교 가기 싫었다, 뭐 전공이 뭔지 모른다. 그런데 예상되는 적용 법률을 피하려고 하는 이 흔적들이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몰랐다. 검색 안 해봤냐 그러니까 나도 구금 상태니까 검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얘기는 이미 이경재 변호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정유라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쪽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모른다? 이건 뭐냐면 엄마가 뇌물죄로 혹은 엄마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자기를 끊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노승일 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있는 게 힘 안 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가 힘이 들어요? 삼성에서 다 도와주고 돈도 대주고 말도 사주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삼성 뇌물죄가 중대 범죄이고 이쪽에 엮이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을 갖고 준비를 했다. 아마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우리 형법 교과서에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주관적 요소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 요소는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은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렇죠. 고의도 없었던 거고 본인의 과실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의 결과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만 이 행위의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찰에서 이대 부정 입학을 하거나 삼성의 도움을 받았거나 또 이제 외환 관리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검찰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재판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재판부에서 이제 물증 또는 이제 그 추론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변호사도 충분히 조언을 했을 거고 본인도 몰랐다. 나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이런 경우예요. 본인은 떡을 먹기 싫어. 엄마가 떡을 훔쳐왔어. 그리고 먹으라고 해. 그러니까 나 먹기 싫어. 근데 엄마가 먹으라 해.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난 그게 엄마가 훔쳐온 떡인지 몰랐고요. 엄마가 먹으래서 어거지로 먹었어요. 떡인지도 몰랐어요. 아니 떡은 알았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렇죠. 실형을 때리거나 혹은 형을 하는데 집중을 할 거냐 검찰이 그거보다는 삼성의 뇌물죄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지렛대로 활용하는 여기까지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정유라가 사실은 이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18살이 이미 넘었고 그다음에 이 외환관리법에도 충분히 저촉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독일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할 때 이 주택을 구입한 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 때 그랬죠. 그렇죠.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 이제 흔적들이 많은 데다가 지금 검찰로서는 지금 봉도사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최고의 그 검찰로서는 편리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강원도에 있는 아빠 땅을 담보로 그렇죠. 하나은행 독일 지부에서 융자에서 2차례 걸쳐서 융자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업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일 개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거 형이 큰 거예요. 독일에서. 그래서 저는 요 부분 때문에 요 부분은 좀 피하기가 힘들고 정유라 씨, 당신 이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여기서 그칠까요? 여기에서 삼성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정유라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한 인터뷰를 보면은 제가 보기엔 한 자락을 다 깔아놓고 일종의 이 무슨 포스트잇을 그 엄마가 붙이듯이 다 하나씩 이제 걸어놨죠. 확인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모든 걸 다 모른다. 특히 어머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할 때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하고 독일에서 상당 기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잖아요. 엄마고. 그렇다면은 그 집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을 보세요. 이대도 그렇고 그냥 최순실이 가갖고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된 거고 삼성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림자가 아니고 사상 누각이 아니고 실체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유라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표현에서는 평소에 안 쓰던 게 이제 어머니 그리고 큰엄마가 아니라 전 대통령 그리고 러피공 같은 성격이라다 보니까 왜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접어요 또 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승일 씨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참 즐겨한다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차 싶으니까 딱 끊더라고요. 그 말 많이 하면 이미 거기서 1차, 2차 그러니까 그 덴마크에서 기자들 했을 때 그때도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준비됐는데도. 이번에 또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러면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 홍도사님. 노승일 부장 다이렉트 콜 가능합니까? 그럼요. 한 패밀리인데.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오다 갔다 서로 인사하다 보면은 또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금방 친해지고. 존경심이요? 예. 예, 노승일입니다. 노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정봉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건강하시세요? 예, 무척 건강해서 탈이에요. 다행이십니다. 예. 지금 외부자들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또 우리 정유라, 최순실 전문가 노승일 부장하고 통화를 좀 해봐야죠.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외부자들 MC 남희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 좀 궁금한데요. 아, 예, 요즘에 K스포츠 재단 출근하고 있고요. 대신에 월급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월급은 안 나와요? 예, 정동춘 전 이사장님께서 법인 공장에 있는 도장을 갖고 나가셔가지고 비밀번호를 다 바꿔놔가지고 저희가 월급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일 좀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나가서 이제 협조 조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인 재판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부장님. 아,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정유라 씨하고는 속내 얘기도 많이 하고 단톡방에 이렇게 오르는 것도 화제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럭비공 같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네네. 어떤 사람인가요? 정유라 씨가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정유라는 처음에는 좀 착해 보이고 뭐 이렇게 불쌍하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수근대심이라는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뭐 잘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본인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모습, 본인하고 또 엄마랑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 친구가 또 양면성이 또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얘기를 할 때는 둘이 이렇게 잘 합니다. 하다가 본인이 약간의 그 기복이 흔들리면 놓지도 않은 얘기를 스스로 막 해요. 오. 예, 그래서 검사님들도 뭐 나름 또 훌륭들 하시겠지만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진술 조사를 받으실 때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은 넘는 좀 격한 성격인가 봐요. 어렸을 때 이 친구가 태어나서 돌보는 사람이 5명 있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완전 공주처럼 살았던 거죠. 예, 그렇게 5명까지. 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뗐으면 모든 게 다 해결해졌던 친구니까 지금도 또 그러는 거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독일에서도 엄마는 개를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방 안에서 집 안에서 다 관리도 안 되게 키우면서 그것도 또 최순실 씨를 또 이기고 발전시킨 거 보면 보통은 아닙니다. 정유라가 이게 말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또 본인 네. 말에 따르면 또 뭐 이대에 가려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엄마가 다 강요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 정유라 씨가 엄마에 대한 원한 같은 것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21살을 살면서 본인의 뜻대로 사는 게 없었거든요. 또 말도 탔다가 뭐 예고도 갔다가 다시 또 말 탔다가 독일도 갔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축에서 본인이 서 있는 거고 본인도 많이 답답할 거고 엄마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검찰에서 본격 수사를 받고 또 이제 뭐 법원에 나오겠죠. 이럴 네. 경우에 현재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유라한테 얻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사실을 얻을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삼성 이재용 뇌물건이잖아요. 네. 이재용의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면 박근혜 최순실도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의 뭐 다들 박근혜 최순실 뭐 이재용 다 스탠스가 똑같잖아요. 나는 안 했다. 그렇게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국정농단의 수혜를 본 정유라마저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이 무게감이 또 실릴 거라는 예산하에서 정유라가 좀 전략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른바 이제 최순실, 네. 이재용 이쪽 분들의 전략은 정유라까지 들어와서 부인하면 결국 뇌물죄는 무죄 쪽으로 갈 것이다. 네네네. 이런 전략을 세웠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하고 계신데 네네. 그럼 정유라가 과연 증언 과정에서 원래 계획했던 작전대로 순순히 갈 수 있겠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유라마저도 증언 과정을 부인하기에는 이제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 뇌물죄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에 관해서 사실 확인이 많이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판이 가면 갈수록 증거들이 지금 충분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무죄 쪽으로 가기에는 힘들다. 뭐 1심 끝나고 형량을 받고 나서 잘못했다, 뭐 반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심 때 형량을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서 폭탄 발언을 한번 했던데 그게 무척 큰 일이었거든요. 네네. 내용이었어요? 그 정윤회 씨가 허용하지 않은 분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정봉주 의원님한테 낚였는데 정유라하고 친구들하고 저랑 독일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맥주를 한잔 하게 됐는데 야 유연아 너네 아버지하고 박원 원장님하고 형님 동생 한다는데 그러니까 유연이가 열받은 거죠. 누가 그래요? 박원 원장님이 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인간된 아저씨하고만 형님 동생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정유연의 남편의 친구한테 물어봤죠. 니네 군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회장님도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런 말 드렸어요.
회장님이 누구예요? 회장님은 의원님 아시잖아요. 최순실. 그러니까 우리 노승일 부장님 판단하기에는 최순실 씨도 김관진 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방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봉도사님은 만나보니까 어떤 분 같으세요? 정봉주 의원님이 오늘 그 출연료 잘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부장님. 네. 저녁에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한편 이대 대학 학사비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도 덤덤하던 최순실은 딸의 귀국 소식에 기어코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완고했던 최순실의 태도가 딸의 귀국으로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최순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지켜야 될 사람은 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순실이 그동안에 했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글쎄 이 맹목적인 모정이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로서의 그런 마음은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삐뚤어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와 또 나의 그 손자 이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최순실은 이미 결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선까지는 내가 못 견딜 거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선이 바로 저는 정유라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건 엄청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 보통 엄마들이 그냥 딸에 갖고 있는 거 이걸 초월해가지고 아예 그냥 정유라가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래요? 자식은. 우리 엄마는 왜 안 그러지?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 이 모든 무리한 일들이 다 딸 때문이에요. 삼성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이대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다 딸 때문에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을까? 그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고 아마도 자기 실현을 대리 실현을 한 것 같아요. 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갖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로서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대 나온 여자라는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걸 최대한 하려다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순실이 이제 모든 걸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할 겁니다. 모든 걸 뒤집어 쓰려고 그러니까 하는데 최순실은 다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모 기획사의 대표가 빅뱅을 이제 탁 터트렸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웬만한 이제 재능 정도만 있으면 그런 연습생을 빅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탑 레벨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지.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건 최순실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최순실이 말한 그 워딩 단어를 그대로 또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순실이가 아니라 우리 유라 못지않아. 나 할 수 있어. 해나고 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마라는 건 최상류층의 그 기본 요건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이대 나온 여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안민석 의원이 그랬다면서요. 비례대표로 정유라를 만들 생각까지 했다고 국회의원으로. 그러면 대통령도 만들었는데 비례대표 의원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런 최순실의 그 노하우, 자신감, 경력 이거의 집합제죠. 단순한 모정 이상이에요. 여기는 모성애는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요. 정유라도 자기 아들한테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모성애 완전 유전이 된 게요. 이 남자들이랑 이해 못하는 거 여자들은 다 그래요. 남편 위해서는 못 죽어도 자식 위해서는 죽어요, 여자들은. 아까 이야기 진 교수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들의 대리 만족 딸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이미 이야기 나왔었죠. IOC 선수 연시키기 위해서 맞아. 김연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니까. 박태환 또 유승민에 대해서도 결국 유승민이 됐잖아요. 탁구 선수. 참. 그렇죠. 나 참 헷갈려. 어찌됐든 최순실 씨는 딸이 들어와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번 재판정에서 우리 딸도 나한테처럼 책상 뻥 치면서 그렇게 조사할 것이냐 경고를 한 것이죠. 뭐 부모 심정 이해합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딸이 어떻게 지금 진술할 것인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딸을 검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걱정이 되는 그런 심정이겠죠. 근데 이쪽도 이제 변호인단이 붙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정유라 그 혼자만 가지고는 그렇게 형이 중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들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딸을 뭐 구속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형을 구형을 좀 적게 때리는 대신에 네가 좀 불어라 이런.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일단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는 데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최순실은 그거 이용할 먹은 여자예요. 만약에 괜히
검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나와가지고 뭐 했다 떠들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이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구형도 받았죠. 7년. 정유라가 들어왔잖아요. 네. 버팀목이 무너진데 요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격앙됐다가 침울해졌다가 격앙됐다 침울해졌다 하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다 무너뜨려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서 이제 자포자기 하면서 포기하는 과정인데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폭발을 못하죠. 포기하는데 폭발은 법정에서 계속 폭발을 해요. 막 격앙됐다가 무너졌다. 격앙됐다가 무너졌다. 물었다. 그냥 마지막에 포기하는데 포기하면서 지킬 수 있는 카드를 검찰에서 주겠죠. 다른 손은 안 댈게. 검찰 앞에서 저는 정유라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그럼요. 크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검찰에 조사를 받아봤죠. 국회의원 시절에 하도 열린 우대당에서 고소를 많이 해갖고. 근데 이 검사마다 이제 묻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그 답하기 어려운 그 검사의 그 신문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쪼개서 묻는 사람. 그리고 어저께 갔죠. 이해하면서 묻는 몇 시에 갔죠? 왜 갔죠? 이러면서 다 쪼개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리 정유라가 엄마한테 그동안에 20년 동안 넘게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 쉽게 벗어나기 힘들 근데 거예요. 지금 조사받을 때 옆에 변호인이 아마 변호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다 체크하겠죠. 너 체크해도 스톱해라. 그게 한계가 있어요. 무섭잖아요. 대한민국 검찰. 녹록치 않죠. 어쨌든 그 여기 검찰이 조사 안 과정 가보셨는데. 속에서 저도 가봤죠. 가봤죠. 그랬어요? 다리 꼰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남의 검찰이. 다리를 꼬든 말든. 그럴 땐 그거예요. 이게 네 다리가. 그러니까 그 나갔더니 뭐 그 나중에 딱 붙잡더니 막 독립군 말투가 되더라고. 나도 사실은 검사 생활 이때까지 할 때는 내가 떳떳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동지 뭐 독립운동해요? 독립군 말투가 되더라고. 다리 껐다고 혼났어. 근데 김용훈 씨는 다리가 짧아갖고 꼴 것도 없을 텐데. 아니 뭐 꼬라요. 아니 짧은 다리라고 이렇게 뭐 그렇게 제가 날씬해가지고.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정유라에 대한 본격 수사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국정농단 재판. 자, 이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국정농단에 있어서 정유라가 일단 이화여대의 부정 입학, 네. 그다음에 거기 학사관리에서의 업무 방해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불을 긋게 한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라는 재벌 기업이 그 뛰어난 정보력을 활용해서 다른 기업들의 이제 좀 임원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그쪽 회사는 빠졌냐고 일부러 그러면 안 한 거냐. 그러니까 삼성의 정보력이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우리도 알았으면 어떻게 해봤을 텐데 우리는 몰랐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수익 문제, 즉 이 불법을 통해서 얻은 수익,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 문제, 그 다음에 해외로 도피해서 주택 구입이라든가 또 회사 설립 문제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큰 줄기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재판 국정농단의 핵심은 뭐냐면 뭐니 해도 끝까지 삼성 뇌물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과 이 사안의 종결은 8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만료가 되는 시점. 네. 그때까지 재판이 뇌물죄를 입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선고는 같이 합니다. 미리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선고를 미리 뇌물죄를 해버리게 되면 박근혜 최순실 재판은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심리는 끝내고 그 이후에 이제 함께 하는데 지금 정유라 들어온 부분도 저는 공소장 변경보다는 증거 추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거다. 굉장히 법리적인 논쟁이 치열할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죠. 굉장히 긴 시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초동의 그 이른바 법률가들은 반반으로 봐요. 그래서 반반 봐도 많이 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반반 봐도. 어떤 제가 만난 어느 뭐 변호사들은 삼성 그거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분도 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뭐 검찰이 그렇게까지 지금 물건 늘어지는데 처벌 받겠지. 이게 굉장히 엇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17일 결과는 솔직히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이라는 게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재판에서 나온 게 진실이다 하는데 사법 법리를 따지는 서비스에 거지. 있는 사람들은 진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도 입버릇처럼 해요. 그리고 네. 진실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이제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증명된 거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보통-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 문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차 한 잔, 물 한 잔도 공짜로 주는 적이 없어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상식적으로는 판단하는데 상식적으로. 그 수많은 그 엄청난 돈을 받은 변호사들이 사실은 사람 죽인 사람도 무죄 판정을 받아내는데 이번은 아마 우리나라 이제까지 재판 사상 가장 힘든 그리고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저도 반신반의해요. 안원장처럼. 우리가 이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실과 또 진실은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행상 재판하고 달라요. 비욘드 리즈너블 다우트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어떤 의혹도 예컨대 저게 무죄일 수도 있다라는 요만큼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 봐서는 저는 그래도 유죄 쪽에 조금 더 가 있지 않느냐. 한 55% 정도? 그거 정말 힘든 재판이에요, 이게. 그리고 증거가 또 의외로 많이 나온 그 재판이고. 문제는 법리로 따지지만 재판부도 사회적 감정, 그다음에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뇌물죄 유죄가 났을 경우에 나오는 파장 또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법리를 갖고 중간에 절충할 수도 없고 저는 양측의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이 판사들이 온갖 그 연구원들하고 해갖고 판례를 검토하고 해외 판례까지 하면서 우리나라 판례 보면서 정말 무지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재판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어느 쪽으로 갈지 예단하기가 좀 힘든 재판이 될 것 같아요. 최순실 정유라 모녀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봉도사님, 예. 오랜만에 수도권 내리 4선 의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요즘 어떻게 수도권 내리 4선이란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상당히 깔때기스럽다. 깔때기 연합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깔때기 당을 하나 창당을 하는 게 깔당? 멋진 음악이. 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 네. 미천한 정보원도 전화 드려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외부자들 남희석입니다. 자꾸 길거리에서 저를 호출하시면은 내리사선에 대한 전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죄송해요. 지난번에는 갓길에 정차하고 외부자들 협조해 주셨는데 지금 어디세요? 지금 기차 안에 오늘 저 부산에서 네.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부산시가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콘서트를 잘 마치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 최근 불멸의 역작 뭐죠, 이름이? 터점가를 강타한 프로의 명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멋지 않네. 저 진짜 죄송한데 안 의원님, 저 진짜 팔리죠? 6세 인쇄 들어갔습니다. 일세가 보통 몇 건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0부 찍겠죠, 뭐. 이번에 정유라 씨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네. 근데 모든 걸 다 모른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러는데 정유라 씨가 입을 열까요?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을 했겠지만 검찰이 사실 따라서 의외의 폭탄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유라는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 잘 활용을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자기 집에 드나들었던 정치인들의 얼굴과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은일 재산에 대해서 정유라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숨기려 하는 최순실의 입을 열도록 하는 것이 국민 검찰의 네. 능력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정유라 귀국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비된 거짓말을 시종일관 했고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점에서? 자기가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작년 4월 달에 최순실과 함께 이대를 찾아가서 수강 과목을 듣는 교수들을 일일이 다 인사를 다녔거든요. 그럼 그때 정유라가 인사했던 교수들은 유령이었습니까?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의도되고 준비된 거짓말을 하면은 나쁜 사람이죠. 최순실 씨 은닉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계속 이제 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새로 밝혀낸 사실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 은닉 재산이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헝가리, 그리고 룩셈부르크 이런 다른 나라들에도 은닉돼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한 것은 독일밖에 확인을 못했고요. 독일에서도 프랑크푸르트밖에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이제 좀 검찰이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더 이상 수사권도 없는데 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정유라 씨가 귀국을 했으니까 앞으로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밝혀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다 캘 수 있도록 국민검찰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진중권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친구인데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친구가 되는군요. 실제로 봉도사하고 좀 경험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아, 뭐 지금 뭐 깔때기가 지금 쌍깔때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또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뭔데요? 아, 여기서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데? 사생활이 좀 복잡해요. 사생활이 좀 복잡해요.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네. 봉도사님 방송 출연도 못할 거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24일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 F학점 안민석 때문이다. 정유라의 영혼을 빼앗아가지고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남탓을 하고 있는 참 의의가 없어요. 국민들 화병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서 반성하지 않고 남탓하고 남 탓 중에서도 이제 안민석 탓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미워하는 거는 국민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주술사라도 됩니까? 영혼을 뺏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최순실 씨에게 안민석이란 존재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딸의 영혼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교수도 아니면서 F까지도 줄 수 있는 저기 혹시 장시호 씨가 보석으로 나오게 되면 혹시 식사 한 번이라도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원한다면? 지금 지난번에 장시호 친구들 통해서 이야기가 온 게요. 네. 친구들하고 저하고 같이 놀러 한번 가고 싶대요. 자, 안민석 의원님 덕분에 장시호라는 인물이 개과천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끝으로 정유라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엄마 말 듣지 말고 정직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 6세에 빛나는 그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정말 개그 본능이 장렬하시는 분이네. 이런 분이 왜 정치를 하시죠? 자, 의원님 끝으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통화하고 지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친하게 지내요? 아니 뭐 깔때기끼리 뭐 그냥 끝내주겠네. 유유상종인 건가? 저게 이제 13년 노하우 전수의 결과예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해 고의냐 아니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국방부에서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매우 이질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강요들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수록 아주 분명하게 보고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안보 상황이라는 거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내부의 문제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굉장한 국방 현안인데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몰랐다. 이거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청와대 내부가 뭐가 잘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들이 아주 일제히 이제 총 공격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군 통수권자인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자해 행위하고 똑같은 거다. 그다음에 이제 박주선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 눈뜬 장님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가장 좋아할 사람이 그 북한의 김정은이다. 일단은 문민 통제가 안 된 겁니다. 위헌적 사안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대충 뭐 그냥 넘어가고 이럴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마디로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하는 거고, 그건 바로 대통령을 세운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특히 상명하복이잖아요, 군대는. 이런 책에서 보고를 좀 잘못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요 문제 보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좀 나뉠 수도 있는데, 이제 팩트만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 정확하게 계산해봤더니 5번 정도의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5월 14일 날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갖고 새벽에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안보실장으로 직접 보고하라 그러십시오. 이게 질책한 게 아니라 체계를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그럼 이 북한 핵미사일과 또 이쪽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사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때 한번 기회가 있었고 17일 국방부 초도 순시가 나갔었어요. 그때도 얘기 없었죠. 그다음 25일 날 국방부 공식 업무 보고, 그것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 이때는 누가 있었냐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임명이 됐었죠. 그다음 26일 국방부 현안 보고 때도 없었습니다. 근데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해요. 이분들이 문서를 분류하고 이런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은 대충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서 분류하듯이 모든 수기 문서, 전산 문서를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확인해봤더니 없었던 거예요. 바로 청와대에서 반박 성명을 냅니다. 보고된 바 없다. 그때서야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 날 국방부 장관에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4기가 반입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5번 과정에서 결국은 보고할 기회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사고를 보기가 좀 힘들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제까지 4년 동안 자기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었으면서 안보실장으로 있었으면서 4년간의 안보 사안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깡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가볍게 했다? 이건 저는 좀 깊게 조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군 장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중위 출신입니다. 게다가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를 해봤습니다. 군인들 생기는 제가 아마 좀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국기문란입니다. 이거 군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허위 보고 누락은 군형법으로 다룹니다. 민간하고는 달라요. 군형법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4월 26일 날 사진을 찍히고 난 다음에 국방위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4월 26일이 2기가 배치되는 날이에요. 네. 4월 26일 날 2기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아마 나머지 있던 4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정을 했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하지 말자.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반입이든 배치든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 용어도 혼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게 정식으로 청와대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날 한 언론에서 특종으로 보고한 게 초안에는 6기 발사대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강도까지 했습니다. 독해까지 했어요. 독해까지 하고 이후에 정식 문서에서는 2기 이후에는 이 문구가 4기 발사대 캠프 보관이라는 게 빠진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오늘 국방위 그 의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 1년 동안 국방위는 사드로 시작해서 사드를 끝낸답니다. 그럴 정도로 사드로 쟁점이 붙어갖고 국방위가 한 말도 안 나갔는데 국방부도 소외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자기는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있냐? 그 국방부 위에 실질적으로 국방부를 컨트롤했던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다른 선에서 이 문제가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 국방부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전 동의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국방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외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이행적 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 뒤팔꿈치도 미운 거예요. 누구를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자체를 다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난 바로 이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난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봐요. 양측의 오해가. 그래서 국방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조사 결과는 주도권 청와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의도대로 조사 결과 발표될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그럼 대통령이 그럼 YTN 기사 보고 알아야 됩니까? 대통령의 보고 라인이 YTN이에요? 그럼 국방부 장관을 가도 YTN 사장을 국방부 장관을 시키든지. 쉽게 말하면 YTN에서 얘기를 하는 건 언론에서 수많은 추측 보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추정 보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보도가 나왔다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해줬단 말이죠. 추정 보도를 보고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공식 확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식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드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방위의 여야 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방부 군인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저는 인지를 해서 반입이나 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도 저는 보고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방부도 잘못도 있지만 저는 청와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가 얼마나 우리의 국가의 지금 절대적인 현안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정말 보고를 받을 때 아주 싸그리 훑듯이 정말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의 장관들하고 오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적어도 그 이튿날에는 특히 국방장관과 이 안보실장하고는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가장 놀란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다는 게 저는 제일 놀라웠어요. 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2기가 4기가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또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당장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우리는 투명하겠다. 굉장히 불만에 찬 이야기입니다. 중국 한국시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신문입니까? 우리나라 세계 공격하는 민족주의적 신문이죠. 시진핑이 잘 본다는. 이번 문제에 우물쭈물하면은 이후 임기가 순탄치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전략적 모선을 이야기했어요. 전략적 모선을 이야기했다면 이걸 전략적 모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또 키워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좀 실력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국방부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보고 누락의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보고 누락의 책임은 일단은 국방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국익이 무엇인가 크게 생각해서 청와대가 대처했어야 된다고 봐요. 군기를 잡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뭐 항명이다, 국방개혁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는 다소 미숙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청와대 대응이 200% 300% 적절했다고 보는 이유가 사드 배치 과정에 왜 이렇게 자꾸만 혼란이 있냐면 비공개로
은밀하게 일부의 세력이 주도를 해서 이거를 적어도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에서조차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드 합의 과정은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 김관진은 미국하고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에게는 투명한 것도 없고 합법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던 황교안 당시의 대행에게 보고되었는지조차도 인수인계할 때는 어느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난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점점 이 얘기를 물고 들어가서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자꾸만 보이는 거고요. 미국 당연하죠. 한국 안보실장이 와갖고 미국을 2번씩이나 방문했어요. 1월에 풀린 안보보좌관 만났죠. 3월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만났죠. 전화통화 5번씩이나 했죠. 사드 문제 관련해서. 근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과 대화하면서 무슨 내용을 대화했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모르고 국회도 몰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혹시 이게 그야말로 뭐 공기잡기라든가 아니면 국방개혁에 좀 명분을 좀 취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항명 국방개혁 이거는요. 청와대에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배설기사로 써댄 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재에서 83%의 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대에서 사드를 갖고 장난을 쳤는지 아니면 사드는 정상적으로 하는지 이게 조사도 되지 않는데 무슨 공기를 잡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발표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거 은밀하게 처리했어 봐요.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또 왜 은밀하게 이 중요한 사안을 왜 은밀하게 왜 처리합니까? 감췄냐? 국민과 공감하지 않고 왜 감춰서 했습니까? 이러고도 안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러고 비판을 합니다. 아니요, 야당에서는 그렇게 야당은 항상 그래요. 어느 야당이나 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그에 대해서. 그 의도성 여부 지금 핵심 그겁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자꾸 의도적으로 하니까 국방부는 억울하겠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약간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2004년도에 국방부의 보고 누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 한포 사격 했는데 사전에 교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교신 내용을 보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진노를 해가지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청와대 뭐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국방부는 허위 보고를 한다. 이런 트라우마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때도 국방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허위 보고는 아니었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한 거였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지금도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는. 같은 얘기 이제 반복을 안 군인들 하죠. 얘기가 아니라 이제 김관진하고 한민구예요. 네,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교안까지. 사람들 보고서 썼는데 빼라가니까 뺀 것뿐이란 말이죠.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실익이 없다라는데 어떤 실익이냐면 내가 볼 때 이런 겁니다. 기정사실화 문제 있잖아요. 현 정권이 손을 쓰기 전에 그렇죠. 뭔가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번 일도 벌어졌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이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냥 당장 일단 국방부 장관 극장에서 해임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보고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했을 텐데 나머지 고려들은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겁니다. 왜냐? 국방개혁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물론 그 절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희망사항대로 되지 않은 점은 저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기정사실이었어요. 6기가 들어온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 대해서 시간을 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딜을 하자고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드에 대해서 비용을 대라고 해갖고 한 번 또 뒤집어 엎어놨었죠. 그때 우리가 겪었던 경악. 근데 그 이유는 한미 FTA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와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드 문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또 화두로 떠오른 사드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 북핵 비준 여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은 한미 동맹을 어그러뜨리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드를 들여오면서 사드에 대한 그 1조 300억 원의 그 비용은 미국이 되고 우리는 부지를 제공한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의 가격에 대해서 지금 그 환산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문제죠. 이런 문제입니다. 처음에 사드 들어올 때 중국 무역 보복 안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역 보복으로 치러야 했던 대가라는 게 8조 5천억이란 말이에요, 1년에. 이런 사태들이 근데 국회 비준도 없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군부 내에서 계속 어떤 사람들이 장난치게 되면 지금 사드가 한계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얘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2부대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랬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몽땅 단결해가지고 정말 우리 안보를 해서 사드라는 게 정말 북한 핵을 막을 수 있으며 중국이 한 무역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아낼 수 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오케이. 한때는 그런 게 안 되라는 그랬잖아요. 거죠, 지금. 지난 정권에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 개발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가 핵에 대한 하나의 대항수단 하나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북 관계를 갖다 국민들 물어보지 않고 한 정권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얻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비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그렇죠. 가지의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 철수합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들여오겠다는 미국의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주한미군은 여기 왜 들어와 있냐면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지만 또 아시아 전체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일본에도 있고 이미 괌에도 지금 있고 그렇죠. 동두천에서 우리가 지금 밑으로 내린 게 바로 뭐냐면 신속 대응구로 지금 성격을 바꾼 거예요, 미군이. 그것도 그러니까 미군의 이해관계하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군은 그들의 이익이 있고 우리 있고 그렇죠.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 사드도 협의의 하나의 그렇죠.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익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한미동맹 꼭 필요하거든요. 한미동맹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 동의라고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주한미군 디펜스 해야 됩니다. 그다음 미국과 우리가 뭐 MD든 아니든 어쨌든 한미 동맹 중요합니다. 다 얘기하면 그거를 설득하면 우리 국민들이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데 정말 대단히 필요합니다. 사드 배치합시다. 이걸 왜 공론화 못 하죠? 그리고 국회 비준동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는 뭐냐면 국회는 자기들 똘똘 뭉쳐있던 정치적 탐욕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5천만 국민에게 늘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에요. 왜 국회 비준이 두려워서 남양주에 있는 땅과 롯데 땅을 맞바꾸는 꼼수를 왜 부리려고 그러죠? 헌법이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안보와 국방에 관련해서는 뭐 일일이 어떻게 동의를 다 구하느냐. 지금 저는 그게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잘못된 판단이에요. 아니, 저는 비유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안보는요. 군사적 안보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어서 국민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동의할 때 이게 가장 강력한 안보예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이야기를 이제 좁혀보면은 과연 이것이 비준 사안인가 아닌가? 현재 이것은 대한민국 법이 정한 비준 사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약이란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인데 이건 문서가 아니었거든요. 문서가 뭐냐면 이건 운영 결과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한미가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비준 사안이 아니에요. 단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가적 이념적 갈등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왜? 국회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총의를 모아내는 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이제 여기서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사드 국회 비준 하자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가 비준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다가. 현재 정부 여당은 이거 찬성이 아닌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비준을 낸다는 것은 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준 반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야 되는 거 정부가 내야 되는 거 이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FTA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미 FTA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비준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절차상 왔던 것을 지금 되짚어보자는 거예요. 반입에서 배치해서 이제 전개입니다. 자, 전 단계에서는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결정이 홀딩되면서 수년간 끄는 폴란드 사태 같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합의가 진행되는 와중이니 당신들이 사드 보복하는 거 철회해라.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해서 당신들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는 이 과정을 가져가겠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데 우리 국회 비준 문제는 2대2. 한마디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거 마련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치 1년처럼 느껴질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엔 정상 외교의 시작을 알린 특사단도 특별히 주목을 받았죠. 자, 인상적인 외교 특사 누가 있었습니까? 역시 그 일본이 문제의 나라라서 이번에 이제 문희상 의원이 갔었죠. 근데 이 용모가 참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호청천 스타일이라 중국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 분들은 다 배용준이라든가 이병헌 뭐 연사마를 원하는데 갑자기 웬 야쿠자 보스가 오셨다 이래가지고 일본 방송에서 크게 나오고 막 그랬대요. 저기 누가 가더라도 힘들었어요. 지금 일본의 상황은 네. 특히 이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끝난 문제다 이렇게 일본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작도 안 한 문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가 평행선을 갔죠. 그래서 4대 강국가의 그 관계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안녕하 원장님은 누가 인상이 났습니까? 역시 중국 특사로 간 이해찬 전 총리죠. 한중 관계에 이제 사드 문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기대도 많았었지요. 그런데 굉장히 좀 기분 나빴어요. 시진핑 주석이 자기는 그 자리 딱 가운데 앉아 있고 이해찬 전 총리를 마치 학생 여기 앉혀놓고 훈시하듯이 과거에 김무성 전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로 갔을 때는 엽자를 않습니다. 네. 그게 의전예입니다. 대한민국 오전사회 대한민국을 어떻게 봤는지 굉장히 그 기분 나빴어요. 결례였죠. 길들인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이해를 하지 못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을 만나고 돌아온 특사 중에 외부자들 스튜디오로 직접 긴급 파견된 한 분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유 뭐 정말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특사로서 임명하여 아세안의 중요성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남아 수혜를 마치고 돌아온 박원순 서울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정말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이 외부자들 이 프로 몇 번 보면서 저기도 나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왔네요. 잘 나오셨습니다. 대통령하고 이제 야자 타임을 했던. 그럼 지금부터 야자 타임으로.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특사로 보낸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전 처음 처음이었죠. 봤는데 네. 대통령이 보낼 때는 서울시장 자격을 보냈는지 정치인 박원순의 자격을 보냈는지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네, 사실은 본래 도시외교로서 제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왕 가는 김에 대통령 친서를 가져가면 좋겠다. 그렇게 청와대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가만 이제 보시니까 이왕 가는 김에 그러면 특사로 그냥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실어준 거네요. 글쎄요. 근데 특사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뭐 관광 이런 거는 여기까지 제가 다 챙기기는 힘들어서 그건 이제 부시장님이 갔어요. 그래서 시장은 대통령 특사로서 부시장은 또 관광외교로 완전히 쌍거리 외교를 하고 온 겁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봉도사님 깔때기 증상이 시장님에게도 있다라는 설이 있던데. 그래도 뭐 어떻게 봉도사님만큼이야. 깔때기 업계에서 저 정도면 이제 옹알이 수준이다. 자, 박원순 시장님의 숨은 예능감을 기대하면서 아세안 특사로 다녀오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다녀오신 거죠? 그 아세안의 의장국인 필리핀, 그다음에 아세안 본부가 있고 또 인구가 거의 2억 5천이나 되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에이펙도 의장국이 베트남입니다. 네, 이 3개국가 다녀왔죠. 아세안이 사실은 우리가 중국, 일본, 미국에 너무 경도된 외교를 하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변화, 탄핵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새 정부의 출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역대 정권 출범 시에 어느 정권도 아세안 특사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새로운 정부가 아세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고 또 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고맙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사들 뭐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세안 특사가 가장 성과가 컸습니다. 처음에 그 특사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아세안이 지금 뭐 우리 국가로 볼 때도 지금 제2위 투자국, 무역 국가, 인적 교류 국가거든요. 전체 인구가 한 6억 5천이 되고 또 연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이 어려움의 탈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을 그동안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것을 확실히 좀 부식하고 외교적 전환이 일어난 이런 상징, 이런 신호, 뭐 이런 의미가 저는 가장 큰. 특사 임무 마치고 이제 청와대 방문하셨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다녀온 다음에. 그렇죠. 저희 건의를 굉장히 잘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이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그 아베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드렸고 이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아예 그냥 TF를 하나 만드셔야 된다. 일반 그냥 대사관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무튼 대체로 굉장히 긍정적이셨고요.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도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정권 때도 계속 들어가셨을 텐데 그때는 불편했죠.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좀? 이렇게? 전부 다 적고 있는데 저만 안 적기는 좀 그래서. 흔히 인터넷에서 인이와 순이의 인연 36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저보다 3년 위세요. 그러니까 형뻘이죠 뭐. 잘생겼었어요 그때도? 그냥 같이 서면 좀 구역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하신다잖아요. 아니 뭐 그래도 자기도 다 뭐 자기 맛에 다 사는데.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님의 친해 보이는 과거 사진을 이야 굴욕 사진? 아니네요. 박원순 시장님도 굴욕 아니에요. 다 개성이 있는 건데. 딴 거는 좀 보지 마시고요. 머리를 보세요. 저 때는 머리가 진짜 많았어요. 몇 살 때입니까? 저게 제가 27, 전 대통령은 30살. 서로가 한 사람은 또 시민운동가에서 이제 이 서울시장으로 또 한 분은 인권 변호사에서 대통령으로 아주 큰 인물 되겠다 뭐 서로 그런 거 없었어요? 교감? 우리가 이제 같은 그래도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감옥을 가서 말하자면 제적이 됐고 저도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감옥 가서 제적이 됐고 동질감이라고 할까 시대를 같이 고민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민변을 같이 했잖아요. 민변. 그래서 이제 부산에 사시고 뭐 저는 서울에서 했지만 같은 시대를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기 전에 정치할 분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보시기에 정치적으로 활동하실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까? 뭐 정치라는 것은 누구에게도요 자신의 실존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얼핏 다녔거든요. 아마 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끝까지 망설이다가 어떤 그 운명을 느끼신 것 같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시지만 또 올 초만 해도 경선 과정에서 아주 날선 말들이 오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표도 총산 대상이다, 패권 세력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좀 과도한 언급이었다. 이런 비판을 제가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뭐 이 개인에 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당내 운영에 대한 좀 사실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표출한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정도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또 굉장히 이렇게 잘 우리가 협력하고 그랬죠. 그럼 그때 발언을 청산하신 거예요?
청산이 결과적으로 된 거죠. 네. 짤막하지만 네. 당시에 포기 선언에 사실 들어있죠. 네. 저는 정말 국민의 마음을 제가 얻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준비가 덜 됐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님 인맥을 참 많이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과 임무를 갖다 쓰겠다. 이미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뭐 갖다 쓰시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요새 보니까 사실 조금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9년 동안 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인물들이 뭐 갈 데가 서울시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컨대 김수현 사회수석이나 그렇죠. 김수현 씨 대표적이죠. 뭐 이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서울시에서 활동을 했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박원순표 서울시 정책이 닮은 꼴인 점도 화제입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시장님께서 서울시 미세먼지를 이건 재난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500대가 되는 이 시내 버스 있잖아요. 완전 천연가스 CNG 버스로 완전히 바꿨죠.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는. 그다음에 노후 차량, 그 경유차 이 4만 대를 좀 폐차 처분하고요. 뭐 이런 노력들은 엄청 많이 해왔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나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거의 5만 2천 명이 사망한다. 이거 끔찍한 숫자잖아요. 이건 전쟁 상황이다. 이건 재난으로 선포해서 마땅하다.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4년 내내 이제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에 41, 44, 2015년에는 45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 원인 파악이 좀 되지 않을까요? 네. 중국에서 온 원인도 예, 있을 것 같고. 지금 서울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외부 영향, 중국이나 몽골 이런 영향이 55%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한 20% 정도가 서울의 바깥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나 충청도 지역에 화력발전소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런 영향이라고 평가는 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화력발전소 이제 대통령께서 폐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도 이미 동북아 도시 대기질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13개 도시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지금 기관지 염증이 걸렸어요. 힘들어요. 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나갈 때 야 오늘 미세먼지 어떡하냐? 내일 어떡하냐? 비 오는 거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 이제 국가적인 총력전을 해야 되는 과제다. 그런데 나는 그 선대 서울시가 나서기를 바라는 거고요. 정말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중국 정부 특히 북경시는 우리 자매도시고 그래서 아주 포괄적 이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이런 경험이나 기술을 다 공유하겠다. 우리로 따지면 사실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이고요. 네. 또 중국 북경이 그런 식으로 좋아지면 우리한테도 좋아지는 거니까 서로 상생하는 거죠. 차량 2부제 운영 같은 것도 내놓으셨고 거기다 대고 그러면 대중교통에 무료 뭐 이런 안을 내신 거죠? 네네. 저는 이제 시민운동가 시장님답게 예를 들어 2부제로 해갖고 차량을 강제적으로 갖고 나오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집 애, 우리 남편, 우리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런 계몽운동이 좀 같이 갔으면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네. 방금 봉도사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예. 결국은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 예. 주체가 돼야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파리의 이달고 시장의 인기가 팍 올라간 게 이부제를 딱 실시한 거예요. 그건 아마 강제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할 텐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네. 바로 이런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자동차 이부제를 거의 80%가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날은 그 이부제를 실시하고 그 대신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줍니다.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35억 정도의 손해를 봅니다. 서울시가. 가장 심각한 날은 지금 1년에 한 7번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250억 정도 적자인데 250억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최근에 서울로 7017이 이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환영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또 덥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흘 사이에 한 100만 명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많이 왔다고 반드시 성공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는 또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거는 이제 개선해 가면 되는 거죠.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은 슈즈트리는 만족하셨어요? 저는 예술의 만족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너무 잘 써주셨더라고요. 저도 꼭 같은 얘기를 사실 고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 신발 하나하나의 그 이게 사람의 말하자면 인생의 이 궤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신발이라는 게. 이거 냄새 난다라고 또 기자들이 막 쓰는데 기자들의 역할은 대중들과 미술을 갖다 친하게 만들어야 되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공격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왜냐? 물론 그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좋아하고 사진 찍고 이렇단 말이죠. 이분들은 그럼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오해가 있는데 미술의 재료는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편견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카트로 해서 쓰레기를 재료로 한 그런 예술들이 있는 거고요. 또 미술은 반드시 예뻐야 된다. 미술은 환경 미화가 아니거든요. 예술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우리 낯선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우리 지평을 넓혀주는 것. 그게 예술인 거고 모든 이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런 예술 작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하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컨대 에펠탑 같은 경우는 당대 99.9%가 다 싫어했어요. 흉물이라 그랬는데 지금 명물이 됐잖아요. 내가 설사 난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최소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임기가 1년 남으셨죠.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더 하고 싶은 일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년에 3선을 도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년에 3선을 도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목하 고민 중입니다. 아니 그리고 1년이나 남았잖아요. 예. 아니 이순신 장군께서 나에게는 아직도 12쪽에 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다리에 있습니다. 지금 1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년에 신에게 날이 4분의 1이 좀 12다리 남았는데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장으로 올인해서 서울시를 확실히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자꾸 다음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민. 근데 1년이나 남았으면은 지금쯤은 입장 정리가 저는 된 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니, 이제 그런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한예 대표도 이제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한간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초의 아세안 특사 이렇게 갖고 격상을 시켜준 게 그냥 다음에는 서울시장 나오시지 말고. 다른 분을 이제 내세우겠다는 이 당의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억측과 논의가 분분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특사 자격으로 외부자들을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부자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만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뭐 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해주셨고 앞으로 저한테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1년 뒤에 이쪽으로 오실 외부자가 되실. 아니 뭐 저도 자리 하나 주시겠어요? 예. 이 자리. 뭐 사실은 이 자리요. 서울시장님에게 바라는 민원 하나씩. 자, 요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도사님. 강변을 따라다니는 자전거도로는 많은데요. 도심을 관통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미세먼지 해결과 동시에 제일 중요한 민원입니다. 만들겠습니다. 안녕원 원장님. 저희 동네 지하철 좀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9호선 공사가요.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진짜. 연기됐는데. 그러면 제가 민원을 좀 역으로 좀 제기하는데요. 그런 지하철 공사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돼요? 아니요, 방법이 있어. 안희원이 이사 가면 얼른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미워서 좀 늦춰지겠나? 지하철 민원을 여기서 넣네. 자, 진중권 교수님. 아, 이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말이죠. 그 봉투 안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져가니까.
해달라고.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쓰레기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관할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들어주시죠. 오히려 그래서 봉투 값을 조금은 올려서 물론 시민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너무 낮았어요. 그것도 좀 해결해드리고 그다음에 청소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 있었는데 그것도 현대화 시켜드리고 수많은 그 혁신을 했는데요. 조금 그것도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상 바쁘고 열일하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